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강연을 해드릴 한국수산자원공단 오태건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다숲과 바다목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아마 바다숲과 바다목장이 여러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그런 단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강연이 끝나면 바다숲과 바다목장이 무엇이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오늘 강연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숲을 만들 수 있고 바다목장을 만들 수가 있고 종자를 직접적으로 바다에 뿌려줄 수도 있고 또 산란서식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모든 물고기를 잡는 양을 우리가 규제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바다숲과 바다목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머지 세 개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바다숲과 바다목장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물고기가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5개의 상자로 구획된 그림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A부터 E 단계인데요. 우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만 개의 알이 있다고 하면 그게 A 단계입니다. B 단계로 가게 되면 만 마리로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개의 알 중에서 단 한 마리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해서 이것을 우리 사람으로 따진다면 약 1살에서 2살 정도 되는 굉장히 어린아이 물고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 마리 중에서도 다시 1000마리의 물고기가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으로 따지자면 약 한 3세에서 4세 정도 되는 유치원을 들어가기 직전의 그런 이제 어린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물장구 치면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얕은 물에 살아남는 물고기들은 그 1000마리 중에서도 또 100마리만 살아남습니다. 10분의 1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저 풀을 뜯고 있는 물고기가 우리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살려낼 수 있다면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바다숲에서 좀 더 자란 물고기는 그 밑에 보이시는 좀 더 이제 커진 물고기, 사람으로 따지자면 약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물고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물고기가 되고 최종적으로 암컷과 수컷이 수정을 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른 물고기가 되어서 알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현재 풀을 뜯고 있는 저 단계의 물고기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정도가 되는 물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풀을 뜯는 물고기가 현재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죠. 저것을 200으로 만든다면 알은 100만 개가 아니라 200만 개가 될 것입니다. 또는 현재 곱하기 10 그리고 곱하기 5가 되어 있는 물고기의 단계를 또 2배로 늘린다면 알도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늘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어떻게 우리가 어린 물고기를 관리해서 알을 많이 놓을 수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주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법은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물고기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바다가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걸 갯 녹음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동해안에 이어 청정 해역인 남해안에서도 이 현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고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점차 푸른 빛을 잃고 바다가 멍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잘 보셨죠? 갯녹음이라고 하는 말을 아나운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갯녹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바다를 갯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마을을 갯마을이라고 부르고 바닷가에 있는 바위를 갯바위, 그리고 바닷가를 갯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갯가가 녹아 없어진다는 것이 바로 갯녹음입니다. 원래 해조류는 바위에 붙어 살게 되는데 그 해조류가 녹아 없어져서 마치 사막의 풀이라든지 나무 한 그루가 없어서 황량한 벌판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갯녹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바다 사막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갯녹음이 우리나라 전 바다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보셨듯이 너무 많은 물고기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먹이를 더 잡죠. 왜냐하면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것을 팔게 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갯녹음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의 바다의 물고기가 줄어들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기 때문에 물고기도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핵과 불법 조업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자원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갯녹음 때문에 1200헥타 정도 되는 갯녹음이 매년 우리 바다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어구 보이시죠? 저것이 이제 버려진 그물입니다.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가 바위 같은 것에 그물이 걸리게 되면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그물 속에 고기가 계속 모여들어서 결국 목에 걸려서 죽게 되고 뭔가 잡는 사람은 없는데 어업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유령어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유령어업으로도 모든 어획량의 약 10% 정도 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의 양은 총 93만 톤이었습니다. 이 93만 톤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마 짐작이 잘 안 가실 텐데요. 서울 인구를 우리가 따졌을 때 약 한 1,400만 명 정도의 성인 몸무게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약 35년 전에는 그것이 173만 톤이었습니다. 거의 2배죠. 그러면 그전에는 서울 인구의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이제는 그 절반밖에 못 잡게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또 어른이 되었을 때는 또 그 절반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식탁에서 생선을 먹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고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숲과 바다목장입니다. 우선 바다숲을 말씀을 드릴게요. 바다숲은 말 그대로 바다의 숲입니다. 육상에 풀과 나무가 있듯이 바다에도 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조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생일날 먹는 미역국이라든지 그리고 김 좋아하시죠? 밥에 싸먹는 김. 또 저는 파래를 좋아하는데 그런 김, 파래, 미역 같은 것을 우리가 해조류라고 하고 그런 해조류들이 무성한 곳을 우리는 바다숲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물고기가 늘어나는 원리에서 C로 박스가 쳐져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단계가 바로 바다숲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 속에서 또 이제 빨간 박스가 보이시죠? 저 단계가 이제 바다숲입니다. 우선 바다숲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해조류의 기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안 생태계를 회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저게 위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미역입니다. 생일날 먹는 미역이고 밑에 보이는 사진이 모자반입니다. 그리고 모자반 사이에 물고기가 굉장히 자유롭게 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바다숲 자체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물고기에게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연안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두 번째, 바다숲에 살고 있는 해조류는 지금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닷물도 계속 뜨거워지고 있죠. 그런데 그 뜨거워지게끔 하는 원인이 바로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식물이다 보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해조류가 먹어서 인간에게 유용한 굉장히 깨끗한 산소를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고 우리 인간과 동물에게 유익한 산소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장수마을들이 대부분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장수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섬나라죠. 바닷가죠.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기 때문에 장수를 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는 한번 쓰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껴 써야 되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해조류 같은 경우는 그 해조류 속에서 기름과 비슷한 성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자동차도 달리게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만 있다면 해조류는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도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가 많은 오염물질을 또 먹습니다.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바다를 썩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해조류는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해조류 자체가 웰빙 식품이죠. 맛있습니다.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현재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살이 많이 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용한 물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 나면 빨간 약 바르시죠? 그 빨간 약을 바르면 피가 먹고 상처가 회복이 빨라지는데 거기에 요오드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오드가 해조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데 그 유래가 고래가 이제 인간하고 비슷하죠. 같은 포유류인데. 그런데 이제 어미 고래가 새끼를 낳고 나면 출혈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혈을 멎게 하기 위해서 미역을 뜯어 먹었는데 그 뜯어 먹는 미역을 보고 사람이 고래가 새끼를 낳고 회복하기 위해서 미역을 먹는가 보다 해서 우리 사람도 미역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조류가 우리 바다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갯녹음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보시는 저 4개의 그림이 바로 갯녹음입니다. 보시면 해조류는 하나도 없고 그냥 바위만 있죠. 그리고 해조류가 없다 보니까 물고기도 없습니다. 까맣게 보이는 생물이 성게인데요. 저 성게가 많게 되면 해조류도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게가 해조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양의 해조류를 먹기 때문에 결국 성게가 많은 곳은 해조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페인트를 바른 것처럼 하얗게 바위가 변해져 있죠. 원래 해조류가 바위 위에 붙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저렇게 해조류가 없어지게 되면 하얗게 된 생물이 부착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해조류가 자랄 수 없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풀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이는 사막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바다 사막화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갯녹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거는 BBC에서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현재 인공위성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찍은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영상 속에 녹색으로 된 부분 보이시죠? 저 부분이 해조숲입니다. 바다숲인 셈이죠.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켈프고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나는 해조류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굉장히 높게 자라서 건물로 따지면 한 3층 높이 정도, 10m 정도의 높이의 해조류가 무성하고 저렇게 물고기들도 많이 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해조류가 바닥으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정말 풍성한 바다숲이어서 생물도 많이 살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게가 많아지게 되면 해조류가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런 보라색 성게들이 해조류를 이제 엄청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보라색 성게들이 해조류 위에 타서 갉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게들도 해조류가 굉장히 영양가가 많고 맛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성게 이빨인데 성게의 이빨로 저렇게 해조류를 갉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마리의 성게가 먹어치우는 해조류의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저런 것이 이제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다면 저렇게 해조류가 탈락이 되어서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10m 정도 되는 아파트 3층 높이의 그 건강한 해조류가 저런 식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게는 물이 따뜻하게 되면 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지구와 바닷물 자체가 뜨거워지고 있죠. 그런데 그 뜨거워진 원인이 성게 때문에 뜨거워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활동 때문에 뜨거워진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더 많이 타고 공장을 더 많이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아졌기 때문에 지구의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어서 결국은 지구가 따뜻해지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성게도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갯녹음을 우리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해조류는 육상의 식물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상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흙으로 덮어줌으로써 숲이 됩니다. 그런데 해조류는 흙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육상의 숲을 만드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조류는 바위가 필요합니다. 바위같이 딱딱한 뿌리로 자신의 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 해조류를 붙여서 바다에 넣어주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검은 봉지 같은 것들이 보이죠. 저게 이제 양파망 같은 것인데 저 안에 해조류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씨앗이 퍼져 나오면서 바다의 흐름을 따라서 멀리까지 가서 씨앗이 바위에 붙어서 해조류가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이제 왼쪽 하단을 보시면 우리 논에 모내기 아시죠? 모내기처럼 모판이 있습니다.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모판에다가 해조류를 심어서 바위 위에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리고 성게가 굉장히 해조류를 많이 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게의 숫자도 우리가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다이버가 들어가서 성게를 잡아서 해조류가 좀 없는 곳에 옮겨주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숲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저랑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바다숲이 만들어진 이후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맨 왼쪽 윗단이 모자반 숲이죠. 굉장히 모자반이 잘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이 잘피숲입니다. 저 잘피숲에도 고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맨 왼쪽 아래쪽이네요. 거기도 이제 모자반인데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덩어리들이 해조류의 뿌리 부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도루묵의 알입니다. 도루묵은 부산에는 여러분들 보실 수가 없고요. 강원도 정도 되는 차가운 물에 보통 많이 사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도루묵은 해조류가 없으면 절대 알을 놓지 않습니다. 해서 저렇게 해조숲이 잘 조성된 곳에 도루묵이 알을 붙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알이 많아져야지 결국 우리 바다에 자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해서 바다숲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고기도 많이 모이고 저렇게 알을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바다숲이 복원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시죠. 보시는 영상은 갯녹음이 굉장히 심한 해역이었습니다. 하얗게 칠해진 바위 같은 아까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해조숲을 만들어 줬더니 저렇게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 위로 많은 물고기들이 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저도 이제 다이빙을 하는데 실제로 바다숲에 들어가 보게 되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느낍니다. 결국 자연이 주는 그런 풍요한 느낌을 물고기뿐만 아니라 사람도 느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바위가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하얀색으로 아직까지도 갯녹음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이 저렇게 울창한 숲으로 변해서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되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다이빙을 배워서 저렇게 잘 조성된 바다숲에 가보신다면 정말 바다숲을 우리가 꼭 지키고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다숲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바다에도 풀이 있어야 되고 그런 풀에 해당하는 해조류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바다에 물고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저는 바다 목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다 목장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신도시처럼 바다 밑에도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아파트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상가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면 사람이 모여듭니다. 마찬가지로 바다 밑에도 인공호초라고 하는 물고기 집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 집을 만들어주게 되면 물고기가 모이게 되고, 더 많은 집을 만들어주게 되면 더 많은 물고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바다의
생선이 늘어나게 되는 원리를 바다목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목장은 바다숲에 이어서 빨간색으로 박스 쳐진 부분의 단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물고기가 늘어나는 원리에서 보자면 이 단계의 전 단계, D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 정도에 해당되는 물고기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목장은 크게 4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산생물을 보호하고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호초라고 하는 물고기 집을 지어주게 되면 거기서 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어린 물고기를 우리가 치어라고 하는데 치어가 숨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치어가 나가게 되면 큰 물고기가 와서 잡아먹게 됩니다.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공호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구석구석 사이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물고기는 안전하게 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산자원의 지속생산 거점입니다. 다소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부산에 바다목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 있는 물고기들은 헤엄을 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울산이라든지 거제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점점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바다목장을 많이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나라 전 연안이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이제 날이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체험 관광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굉장히 많이 관광을 하러 옵니다.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인공호초도 있고 또 고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볼거리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낚싯대를 넣자마자 물고기가 무는 그런 곳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만 찾아다니고 있는데 바다목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인들은 바다목장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좋고 물고기는 또 자기들 집이 생겨서 더 많은 물고기들을 낳고 또 더 많은 물고기가 더 안전하게 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또 물고기를 봐서 좋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국민과 그리고 물고기에게 좋은 것이 바로 바다목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어구를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지 또는 어떤 시기를 지켜서 이 바다목장에서 어획을 해야 되는지 또는 특정하게 정해진 사람만 바다목장에서 고기를 잡게 한다든지 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벌금을 매기게 해서 바다목장에 더 이상 물고기가 줄지 않게끔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업인들 자체적으로 바다목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단이라든지 또는 해양수산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고기 집이라는 것은 인공호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닷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암초, 바위에는 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알이라든지 새끼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바닷속에 넣어줍니다. 사람이 만든 물고기 암초라고 해서 물고기 바위라고 해서 우리가 인공호초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공호초가 그냥 자연 속의 바위보다 훨씬 더 물고기를 모으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공호초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물고기들이 숨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인공호초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90개 정도 인공호초가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맨 위쪽에 보이는 사각형 호초, 저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호초였습니다. 1971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약 한 5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호초고요. 점차적으로 호초가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만들던 것을 지금은 이제 전보용 강제호초라든지 뭐 피라미드형 호초라든지 저렇게 쇠와
철과 쇠판으로 된 어초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집을 현재 넣어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강제어초라고 해서 쇠로, 강철로 제작된 어초로 해서 강제어초라고 하는데 그 강제어초를 바닷속에 넣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어초입니다. 그 콘크리트 어초를 바닷속에 넣어서 물고기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우리는 또 바다목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밑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도 바다목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제 꼬막밭인데요. 갯벌에도 우리가 꼬막이라든지 폐류 등을 우리가 뿌려가지고 바다목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산호밭이 보이시죠? 제주인데요. 제주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호가 굉장히 많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알록달록한 산호를 저렇게 물고기 집 위에 붙여주게 되면 물고기도 좋고 또 산호도 잘 자랄 수 있어서 다이버가 와서 잠수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만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바다목장뿐만 아니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바다목장도 있고 또 갯벌처럼 물 위에서 우리가 바다목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체험 관광 시설도 제공을 합니다. 바다목장에는 이제 고기가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보시는 이제 펜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펜션에 가서 낚시도 하고 친구들과 잘 놀다가 또 약간 지겨워지면 펜션 안에 가서 시원하게 영화도 보고 요리도 만들어 먹고 즐겁게 놀다가 또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2층으로 된 펜션인데 뭐 한 가족뿐만 아니라 두세 가족 함께 와서 또 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낚시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바다목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주인데요. 뭐 물고기도 우리가 모으는 것이 목적이고 많은 볼거리를 또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바다목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는 굉장히 깨끗한 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이버가 왔을 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하루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어서 바다목장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물속에 도라루방이 보이고 또 이 큰 조개에 인어공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돌고래 모양이라든지 복돼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어류가 모이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사람도 모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어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고기 집에 모인 어류들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저게 바로 물고기 집입니다. 인공호초인데요.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저기 이제 물고기 집이 없다면 뭐 물고기들이 그냥 지나가고 말 자리인데 인공호초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물고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초 내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게 인공호초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대부분 다 어린 물고기인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큰 물고기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고 어린 물고기들이 저렇게 안전하게 물고기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인공호초에 붙어 있는 뭐 그런 이제 생물들이 보이는데 저게 다 물고기 먹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물고기들은 뭐 바깥에서 굳이 먹이를 이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인공호초 속에서 먹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물고기들이 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물고기들이 나중에 좀 더 커서 인공호초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이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 돌아오게 된 물고기가 다시 또 알을 낳게 되면서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바다숲과 바다목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바다가 위기인 건 맞습니다. 물고기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식탁에서 생선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노력이 없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풍요로운 바다 속에서 함께 생물들과 물고기들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바다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